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74세의 천수를 다한 그는 장수한 인물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살 남짓. 보통 사람들보다 2배 가까이 수를 누린 셈입니다. 게다가 다산은 생애의 4분의 1을 유배지에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의 외진 땅. 힘겨운 유배 생활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 따라 변하는 자연에 순응해 제철 음식으로 섭생했다는 기록을 남긴 다산 정약용. 추나 추동, 계절에 따라 달라진 다산의 제철 밥상. 그곳에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숨어 있을까요? 경상남도 산청, 지리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특리. 마을 터줏대감인 민씨 할아버지 내외가 논을 둘러보러 새벽길을 나섰다가 내친 김에 논둑에서 아침에 밥상에 올릴 찬까지 마련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름철의 별미 호박잎 쌈입니다. 더위가 심하니까 음식도 많이 해놓으면 쉬니까 많이 하지 말고 국도 끓여 먹고 쌈도 해 먹고 쪄갖고 쌈 싸먹고. 여름엔 주로 뭐 드세요? 여름에 이런 거 뭐 채소, 고추 막 그런 거 많이 든다. 시골 농가의 하루는 말 못하는 미물들의 아침상부터 챙긴 뒤 시작됩니다. 산과들의 지천으로 널린 푸성기는 외양간의 소들을 살찌우고 무더위에 빼앗긴 노부부의 입맛도 돌려줄 것입니다. 밥솥에 살짝 쪄낸 호박잎이 입맛 잃은 여름날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줄 테죠. 아, 맛있게 끓는다. 호박잎 가는 곳에 된장찌개가 빠질 리 없습니다. 호박잎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고 된장찌개에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두 가지 차는 오랜 세월 함께한 노부부만큼이나 찰떡궁합입니다. 요리해 잘 먹어야지. 호박잎 쌈에 밥 한 그릇이 뚝딱. 여름상에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호박잎과 함께 상에 오른 김치와 호박나물, 오이 무침은 할아버지 내가 손수 가꾼 제철의 채소들입니다. 사온 거는 김, 또 이 고등어, 또 멸치, 미역. 미역. 뭐 그 외에는 다 그 자가 생산이고. 예. 맛있으시죠?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신도 밥 올려놓고 잤잖냐. 아이 그 우리 신토부리 음식이 최고지. 예? 논일 밭일 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 오늘 점심엔 무얼 먹을까 부부는 텃밭으로 나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점심 찬거리가 됩니다. 새비름과 고추, 오이가 오늘 점심상의 주인 노릇을 하겠네요. 지금 내가 봄으로는 무배추, 그냥 봄무배추, 뭐 상추, 시금치 기타 등등 봄차들을 가꾸고 또 여름으로는 이 열무를 가꾸는데 금년엔 그 너무나 장마 기간이 길어서 이게 다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가을 되면은 가을
무배추, 뭐 기타 등을 심는데 아마도 이게 조상 때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세상이 좋아져 철 모르는 채소들이 지천으로 널렸지만 산골의 늙은 농부는 여전히 땅과 계절에 자신의 시계를 맞춘 채 살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도 그런 삶을 살았을 테죠. 나이 마흔에 전라도 산골로 유배당했던 다산은 그곳에서 18해를 보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500권이 넘는 책과 2만 5천 편이 넘는 시를 지었던 그는 직접 채마밭을 일구어 제철 채소를 키우며 철에 맞춰 밥상에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어느 날 매화나무 아래를 산책하다가 잡초와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것이 보기에 안 됐어서 위아래로 섬도를 쌓아 올려 9계단을 만든 다음 거기에다 채마밭을 만들었다. 다산은 밭 두둑을 따로 나누어 계절에 맞고 입에 맞는 푸성기를 길러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봄에는 가을을 생각해 토란도 심고 여름에는 상추 먹고 낮잠도 자고 때론 약재를 쓸 요량으로 해바라기며 겨자를 따로 챙겨 심었고 쑥갓에 꽃을 보며 적적함을 달랬는지도 모릅니다. 다산이 강진을 떠난 지 200여 년. 하지만 초당 한 켠에는 아직도 그가 손수 일궜다던 9계단 밭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실용학문을 중시했던 다산은 한의학에 능통했다고 알려졌는데 한의사를 능가할 의술을 가진 학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조임금님의 종기치료에 정다산 선생님께서 치료를 했다는 기록은 실제 나와 있고요. 현대적으로도 우리 일선 한의사들 중에서도 소아과 분야에 있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처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진료실에서도 우리 야뇨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다산 선생 소아과 비방이라는 책에 나오는 야뇨 처방을 사용해서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학에 밝았던 다산은 음식 하나도 허투루 드는 법이 없이 철 따라 몸에 이로운 작물들을 꼼꼼하게 따져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유난히 좋아했던 것은 이른 봄의 부추나물. 말 달리듯 빨리도 세월은 흐르는데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봄은 오네. 아침상에 부추나물도 오르지 않았구나. 초봄까지 채마밭을 일구느라 2월의 부추 파종 시기를 놓쳤던 다산은 부추를 먹지 못한 채 봄을 넘긴 모양입니다. 다산은 봄 부추의 효능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부추는 지금도 약재에 비견될 정도로 효능 효과를 인정받는 봄나물입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부추에 콩가루나 된장을 섞어서 무치면 부족한 단백질도 보충한 부추나물이 됩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부추를 숭숭 썰어서 밀가루에 척척 개인 다음 부추 부침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봄에 이제 싹이 나는 그 부추는 특히 이제 따뜻한 성질이 강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여자나 남자나 양기를 많이 써서 몸이 좀 차집니다. 그래서 차지는데 그 부추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비위장,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과 그리고 신기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차게 되면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무릎, 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시리고 아프게 됩니다. 이때 부추를 먹으면은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산이 산 중턱의 초당에 앉아 이른 봄 부추를 맛볼 무렵 산 아래 마을에는 나물 캐는 안악들로 들판이 북적였겠죠.
다산의 둘째 아들 정하규는 서민들의 먹을거리와 생활상을 기록한 농가 원령가를 남겼는데요. 그는 음력 2월의 이른봄 풍경을 그린 듯이 노래합니다. 마을 뒷산엔 아직 겨울눈이 녹지 않았지만 산 아래 마을 들녘엔 벌써 봄이 온 듯 입맛 도는 봄나물이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봄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물이 이제 소생하는 그런 때로서 그때에는 식물체 속에서 많은 그런 그 이제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미네랄 이런 것이 굉장히 풍부할 때이고 그래서 그러한 때 이제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소위 서늘하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났을 때 제일 잘 자라는 그런 그 식물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러한 패턴에 맞는 이 식물들을 음식물로서 섭취할 때는 그때 먹는 것이 가장 충분한 영양가와 충분한 그런 양리 효과 또는 건강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과 특수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들녘에서 시작된 봄 소식은 산나물을 타고 산 위로 오릅니다. 잠에서 막 깬 산나물들이 온몸으로 봄 소식을 알리는 동안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네 입맛도 나물을 맛보며 호사할 채비를 마칩니다. 봄나물 채취는 봄이 드는 음력 2월부터 시작해 5월 단오전에 끝내야 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음력 2월부터 4월 사이 다산은 고사리국을 끓여 먹고 뜸 뜨는 데 쓸 쑥을 캤다고 기록합니다. 예로부터 쑥은 나물로도 약재로도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봄에는 이제 어리지 않습니까? 봄에 어린 쑥은 나물로 먹기가 연하고 또 독성이 없고, 그러나 여름을 지나면서 성질이 독해지죠 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봄철에 쑥은 먹어도 여름 쑥은 안 먹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옛 문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 이후에 채취한 거는 불쏘시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민들의 응급약으로 탁월한 효능을 발휘했던 쑥은 동의보감에도 자주 등장한 으뜸 약재입니다. 단오날에 해가 뜨기 전에 말을 하지 않고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요것이 이제 단오전에 봄에 채취해서 데쳐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쑥이거든요. 100가지 효능이 있다며 귀히 여겼던 쑥.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봄에 애쑥국은 산골 처자들의 살을 찌운다 했고, 가을 쑥은 불쏘시개로나 쓰라 했습니다. 봄 쑥과 가을 쑥의 효능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동일한 지역에서 자란 동일한 종자의 쑥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캐 냉동 보관한 봄쑥과 같은 땅에서 9월에 캔 가을쑥을 비교했더니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은 가을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쑥잎이 오랜 시간 미네랄 성분을 농축해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항암물질로 각광받는 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비교했더니 4월에 캔 쑥의 페놀 화합물이 9월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화를 억제한다는 항산화 활성률도 4월 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봄 쑥이
쑥에 있어서 잎의 기능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항산화 기능 또 항암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양리적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4월 쑥에서 9월 쑥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양리적으로 더 높은 효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단오와 발맞춰 여름도 성큼 찾아왔습니다. 더위가 익어가는 계절, 이 무렵 다사는 아들들에게 그의 오이 사랑을 전합니다. 한여름 농사로는 오이만한 것이 없다. 비용을 절약하고 농사에 힘쓰면서 겸하여 아름다운 이름까지 얻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채 해가 뜨기도 전 외꽃은 미명에 벌써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돋이에 맞춰 꽃잎을 엽니다. 신새벽 서늘했던 땅 기운은 중천에 해가 뜨며 점점 뜨겁게 달궈집니다. 이맘때쯤 다산 정약용은 여름 밥상의 주인공으로 오이를 첫 손에 꼽았다는데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촌가의 여름날 으뜸 반찬은 오이입니다. 여름에는 오이 한 가지만으로도 뭐 촌에서는 살 수 있다 그럴 정도로 채소 이 반찬 요리로서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늙은 오이, 젊은 오이 할 것 없이 뒤란에 그득했던 오이는 특림 마을의 촌부들 손에서 맛난 여름 반찬으로 변신합니다. 카메라 오시면 한번 찾아봐. 껍질 벗긴 늙은 오이는 씨를 빼어 송송 썬 뒤 소금에 살짝 절여 기름들로 볶아내면 입맛 도는 노각나물이 됩니다. 토막토막 오이도 묵은 된장에 쓱쓱 버무립니다. 뚝딱뚝딱 아낙네들 손길 몇 번에 함께 자란 오이들은 나물에 무침에 장아찌까지 이름이 달라졌네요. 산골 촌로들은 올여름에도 오이 반찬을 앞세워 더위 사냥에 나설 모양입니다. 오이는 한의학적으로 찬성질에 속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이를 먹으면은 열을 꺼주는 효과가 있고 또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이는 수박과 함께 여름철에 우리가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상추 이것도 봄부터 가을까지 이게 좋은 채소로 그런 기라. 오이 한 바구니면 동네 잔치도 그만입니다. 출출한 시각, 오이 무침으로 잠시 시장길을 지우니 술 생각도 절로 납니다. 이럴 때는 알코올 분해를 도와 숙취마저 잠재우는 오이술이 최고입니다. 자, 오이술 한 잔 주소. 아이, 오이술 한 잔 줘. 오이에는 칼륨이 많아 요즘은 노화 방지 식품으로도 인기가 좋답니다. 오이 우리 최고라. 우리 농촌에 오이 먹고 이마침 다 건강하고 거의 다 90 다 넘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 안 하나? 오이와 함께 여름을 대표하는 작물은 수박입니다. 잘 익은 수박 한 덩이면 한여름 간식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맛이 최고입니다, 최고. 500년 전 연산군은 오매불망 수박을 그리워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소갈증을 달랬던 연산군은 한겨울에 수박이 그리워 연행길에 나서는 사신들에게 구해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의 뜻은 곧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기에 이릅니다. 대체로 먼 곳에 기이한 음식물도 억지로 가져오는 것이 불가하온데 하물며 중국에서 구하는 일이겠습니까? 수개월 걸리는 노정에 반드시 상하게 될 것이니 우리나라에는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옵니다. 하루에 소를 7마리나 잡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다는 연산군은 요즘에 당뇨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박의 효능이 우리 몸에 있는 쓸모없는 열을 갖다 식혀주고 번거로움과 갈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소갈증, 즉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미뤄볼 때도 연산군은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즐겼던 수박. 연산군의 갈증을 달랬던 수박은 요즘의 수박과 좀 다른 모습이네요. 하지만 줄무늬 푸른 수박이 한창인 요즘 수박 사이에도 옛 연산군이 찾았던 수박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께 진상하던 무등산 수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무등산에 가면 옛 그림 속에 바로 그 수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품종 개량 한 번 없이 남아있는 재래종이라고 하네요. 예, 일명 프랭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는 다 같은 종을 심나요? 예, 무등산 수박은 원래 프랭이 핫한 한 가지입니다. 시펄에서 포랭이라 불렸던 귀한 무등산 수박은 요즘엔 누구나 즐겨 먹는 여름철 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길러 그 양을 채웁니다. 노지는 일단 이 일기가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아주 갑작스럽게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그 입이 다 가루가 태풍에 싹 입이 부러져 보면 그 생물이기 때문에 글로 끝나버거든요. 근데 하우스는 그런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하우스는 믿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지에서 자라는 수박은 옛 연산군 시절의 그 수박과 진배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연이 기르고 있는 셈입니다. 와, 딱 크다. 지금 현재 노지에서는 지금 품질은 좀 괜찮아요, 이렇게. 맛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 당도 면에서 지금 많이 좀 신경을 썼고. 볼까요? 품질과 당도를 자신하는 노지 수박. 연산군이 즐겼던 그 수박과 현재 우리가 먹는 하우스 수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등산 노지 수박과 하우스 수박의 성분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 품종인 무등산 수박 중 무작위로 각각 2통씩 골랐습니다. 먼저 알아본 것은 씹을 때의 아삭거리는 정도. 수박의 과육을 같은 자리 같은 분량으로 잘라 양쪽의 차이를 분석해 봅니다. 그 결과 노지의 수박이 좀 더 단단하고 아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첫 맛을 결정하는 당도는 어떨까요?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수박이 노지보다 더 당도가 높네요. 연산군이 즐겼던 무등산 수박과 현대에 우리가 많이 먹는 외래종 수박은 좀 다릅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당도. 옛것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달아졌습니다. 연산군은 그다지 잘지 않은 수박을 즐겼던 셈입니다. 무등산 수박은 은근한 단맛과 풍미로 여전히 현대인의 사랑을 받는 늦여름 과일입니다. 1kg에 무려 3만 원. 다른 수박에 비해 달지 않아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맛에 대한 평가는 어떤 맛이 가장 그 나한테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소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가도 꼭 김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치즈 냄새나 버터 냄새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것은 처음에 맛에 대해서 본인이 길들여질 때 그 맛에 대한 인지가 자기 대뇌에 그 소위 그 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이 소위 맛에 대한 공명 현상에 의해서 자기가 그 처음에 아주 그 길들여져 있던 그 맛에 가까운 맛을 항상 그 선호하게 돼 있는 그런 이유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산군께서는 우리가 먹는 수박보다 당도가 반 정도 낮은 수박을 드셨습니다. 평생 자신의 혀끝에 무등산 수박을 기억하며 그 은근한 단맛으로 한여름 소가를 견뎠던 연산군. 갈증을 못 이긴 연산군이 수박 타령을 하던 여름, 조선의 다른 왕들은 전통 청량음료를 먹으며 여름을 났습니다. 산림경제의 제조 방법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제호탕이 그것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날 조선의 임금들은 부채와 제호탕을 하사하며 신하들의 더위까지 보살폈다고 합니다. 제호탕의 주 재료는 껍질 벗긴 매실을 지풀에 검게 그을려 만든 오매와 사인, 백단향, 초과, 꿀입니다. 제호탕의 계절 여름, 궁궐의 내의원은 음료 준비에 일손이 바쁩니다. 우선 각 재료들을 곱게 갈아 꿀에 버무려 엿처럼 만듭니다. 그 뒤 끓는 물에 중탕으로 오매살이 뭉근해질 정도로 끓여낸 다음 찬물을 부어 고운 배보자기에 걸러내면 큰일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큰 오지 항아리에 옮겨 담으면 여름 내내 보관해가며 먹기 좋은 제호탕이 됩니다. 한약재로 쓰이는 재료들의 정성까지 가득 담은 제호탕으로 조선 왕실은 한여름 더위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새콤한 맛이 있으면서 입안이 화해요. 환해지면서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 듣기에는 속까지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아주 그 탄산수는 아닌데도 이게 상쾌해지는 거 기분이 드네요. 제호탕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조선의 임금들은 여름날 먼 길 떠나는 사신들에게 재료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온통 찌는 듯이 더운 성하. 사람도 미물도 불볕 더위에 그만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증으로 목이 타는 여름 한낮, 치마밭의 남새들은 오죽할까요? 목마른 사람 물 좀 가지라. 벌컥벌컥 물 한 사발을 들이킨 고추가 다시 기운을 차릴 즈음, 할아버지는 오늘 장에 나간 길에 사온 장어탕 끓여 드실 생각에 마음이 바쁩니다. 덥다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활동을 해서 땀이 쭉 나게끔 하면은, 땀을 쭉 빼가 나거든 그 뒤에는 좀 시원해요. 그래서 이런 보양식도 먹고 해서 그 원기를 돋우고 이 더위를 이겨내야지요. 가지수만 50종이 넘는다는 할아버지네 여름 텃밭은 때때로 약재상이 됩니다. 자, 장어탕에 어울리는 약초 찾기에 나서 볼까요? 추어탕에 흔히 쓰는 초피잎이네요. 제피잎인데 성질이 좀 싸하게 그리고 매워요. 맵고 그리고 따뜻하고. 7월부터 잎이 돋아 8월에 한창 물이 오른 방아잎도 따고요. 방아잎이라고 하는데 하지 무렵 캔디 처마 밑에 잘 건사해둔 마늘도 몇 뿌리 꺼냅니다.
가을철 산란을 하는 장어는 7, 8월에 가장 영양이 좋다지만 비린내도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비린내를 없애는 할아버지의 비책이 총동원됩니다. 향내 진한 초피잎에 방아잎, 마늘까지 듬뿍 넣고 마지막으로 여름 햇살에 한껏 독이 오른 고추까지 송송 썰어 넣습니다. 할아버지, 맛은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 우리 조상들은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더운 음식으로 무더위를 저 멀리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몸 안을 덥게 하여 바깥 더위를 잊게 하는 이열치열의 원리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밤이 늦도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74. 하지만 제철 재료로 섭상의 원칙을 지켜온 할아버지는 깨알 같은 글씨도 척척 읽을 정도로 눈이 밝습니다. 이밀 계일은 수에 속하는데 건강 비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철에 난 곡식으로 깨끗이 잘 입에 맞게 요리해가지고 소식을 하고. 민영한 할아버지가 여름을 보내듯이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도 밭두둑에 손수심은 여름 작물로 더위를 이기고 때론 이열치열로 더위를 쫓으며 타는 듯한 여름을 보냈을 테죠.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듯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 한다죠. 한여름 떼학볕에 한 뼘씩 자라던 상추는 음력 7월 말이 되자 잎이 좁고 길어지더니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을이 오니 서서히 씨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 막바지의 상추는 벌써 다음 해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산천이 빛깔을 달리하면 밭작물도 여름에서 가을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름 내 밥상의 주인 노릇을 했던 여름 작물들을 모두 거두고 이젠 가을 겨울 밥상까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뭐 막판이라 별로 없는데. 네. 아니 다 수확하신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이게 다예요.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 한철 잎을 땄었던 깻잎도 가을이 오기 전에 갈무리를 해두고 가을에 캐야 제맛인 고구마는 아쉽지만 조금 일찍 거두었습니다. 밭을 갈아엎고 김장무와 배추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제철 작물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올해는 아차하는 사이 배추씨 파종을 놓쳤네요. 근데 70일을 키워야 70일 이상이 커야 배추가 그 다음 해까지도 물러지지 않고 맛있대요. 사각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배추를 70일 김장 때를 맞춰서 하려면 지금 좀 심어야 김장 담글 때쯤이 70일쯤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모종으로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철에 맞는 작물을 상에 올리려면 미리미리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가을 초입에 이분들은 벌써 겨울 준비를 다 끝내셨네요.
부산 정약용도 가을 추석에 먹을 토란을 생각하며 봄부터 9계단 밭을 일구었겠죠. 특히 토란을 많이 심은 것은 토란죽이 입맛에 맞아서라네. 제철 밥상은 우리에게 계절이 지나가는 시간을 일러줍니다. 선생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토란 구하러 갑니다. 여기 저기 뭐 덜을 자주 가야 되거든요. 산도 가야 되고. 이 재료라는 게 이 들판은 창작의 셈입니다. 음력 8월 무렵이 되어야 제대로 알이 연근다는 토란은 가을이 제철입니다. 야무지게 연근 알토란을 캐내어 가을 제철 요리를 만들 요량인가 봅니다. 중국이나 이런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를 이게 알이거든요. 이걸 구워가지고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들깨, 토란 들깨탕, 들깨가 따뜻한 기운인데 이게 차다 그러면은 따뜻한 것과 이렇게 항상 매치시키는 죠. 그래서 이게 미끌미끌하단 말이에요. 미끌미끌한 거는 뼈와 어떤 정을 두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근 토란의 미끈거리는 성분이 간장이나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토란의 알인 성분은 수산 칼륨 때문인데 쌀뜨물 물로 중화시키면 맛이 순해진답니다. 모든 이 그 알토란이나 연근 이런 거는 그 알인 그 독성이 있어요. 독성을 풀어주는 게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이나 당분은 토란의 모난 맛을 중화시켜 중용으로 이끌어줍니다. 토란을 물엿에 졸여내고 역시 중의 성질을 가진 찹쌀 경단도 살짝 익혀 물엿에 졸입니다. 토란을 잘게 썰어 경단에 묻히면 가을 냄새 물씬 나는 현대식 토란 찹쌀 단자를 맛볼 수 있습니다. 들녘엔 무더위가 마지막 안간힘을 쓰지만 산기슭엔 어느새 가을이 익어갑니다. 버섯과 뿌리채소의 계절인 가을. 한여름 급하게 성장한 작물들이 성장을 멈추고 겨울을 준비하느라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는 때입니다. 삽초 싹이 이게 나물이 참 맛있어요. 절기를 얼마나 잘하냐고. 이게 그 다람쥐나 또 뭐죠? 청설모 노랗고 까맣고 이렇잖아요. 청설모가 가을 잣을 먹고 나면은 윤기가 촉촉한 게 기름이 흐르거든. 겨울을 난다고. 도토리며 잣이 한창 제맛이 들어가면 가을은 산 위에서 서서히 마을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도라지와 쇠고기, 버섯으로 화양적을 만들어 먹으며 가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임지호 씨는 폐에 좋은 쌀이버섯으로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현대식 화양적을 만들어 봅니다. 철에 맞춰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바로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 동질서를 지키듯이 그걸 안 지키면은 딱지를 끊고 막 벌구멍 들잖아. 이 마찬가지로 이제 제철에 나는 것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은 몸이 이제 망가지는. 따뜻한 기온을 받아 핀 꽃이란 멋진 이름의 화양적은 가을 햇살을 잘 받은 재료들로만 골라 꼬지에 꿰는 대표적인 초가을 절기 음식입니다. 더위를 물리치느라 바빴던 여름 먹을거리와는 보기도 사뭇 달라 보이죠?
인정적의 녹두전까지 입맛 도는 대로 먹다 보면 어느새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론의 벼이삭이 황금빛으로 익어갈 무렵 우리네 산천은 마치 잔치상이라도 차리는 양 맛난 과실을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인근의 마을은 추석 무렵이 송이철이랍니다. 태백산맥 끝자락에 자리한 경상북도 울진, 송이산지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여전히 옛사람들처럼 산신제를 올리고서야 송이 수확에 나섭니다. 전화. 송이는 추석 무렵을 전후해 3주 정도가 가장 맛과 향이 좋을 때라고 합니다. 소나무 향이 진하게 밴 송이는 항암 성분도 뛰어나 약재보다 값이 더 많이 나갑니다. 여기 뒤에 또 있어요. 나무 특히 우리나라의 제철 송이가 맛과 영양이 듬뿍이라는 소문이 해외까지 퍼져 해마다 가을 산지에서 열리는 송이 축제에는 제철 송이 맛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이 송이만큼이나 많이 눈에 띄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스바라시. 뭐色は白くて最高級ですね. 가을철에 반짝 맛볼 수 있는 송이는 조선시대에도 귀하디 귀한 가을 제철 먹을거리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철철이 가장 좋은 재료를 나라님께 진상했는데 그중 송이는 음력 8월에 임금님께 진상하던 귀한 재료였습니다. 천신분봉 유시에 보면 그 제철 음식입니다. 되게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뭐가 많이 나면 미역이 좋아요. 여름 미역은 못 먹는 겁니다. 그럼 겨울에는 미역이라거나 김 같은 거. 또 2월 달에는 겨울에 청어가 나잖아요. 그럼 청어같이 이렇게 제철 음식 나는 거. 또는 겨울에 전복이 맛있어요. 그럼 생전복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봄에는 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봄에 조기를 천신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제철 음식을 올리고 또 하다못해 고사리 같은 것도 6월이나 7월에는 뻣뻣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럴 때 3월 걸 올립니다. 3월이면 음력 3월이니까 양력으로 약 4월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비고사리가 아주 부드럽고 먹기가 좋을 때입니다. 육지에서 한창 토란이며 송이를 캐먹을 때 제철마저 찾아온 생선들로 가을바다도 풍성해집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전어가 늦게 찾아와 어부들 가슴이 새까맣게 탔다는데요. 비록 조금 늦었지만 사람들이 철을 잃은 요즘에도 미물들은 제철을 얻지 않은지 때 맞춰 잘도 찾아옵니다. 젓갈을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 젓갈 쓸 줄 젓갈이요? 저희들이 늦게 해도 7월이나 8월에 잡은 전어하고 9월, 10월 때 잡은 전어하고 맛이 월등히 차이가 있어요. 고소없고 또 프라이팬에 튀겨보면은 8월 정도에 잡은 전어를 프라이팬에 튀기면 식용유를 붓고 튀겨야 안 타는데 9월이나 10월에 잡은 전어는 지 몸을 그대로 올려놔도 기름이 막 흥건하게 고일 만큼 기름기가 아주 많습니다. 머리에 깨가 서말들어 굽기만 하면 고소한 냄새가 백리까지 진동한다는 가을 전어는 그 맛난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했다죠. 실제 가을 생선에는 여름에 비해 지방이 20%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이맘때 한창 물이 오르는 가을 꽁치를 먹으면 신경통도 예방하고 겨울에 필요한 단백질도 보충합니다. 입맛 잃기 쉬운 환절기에 제격인 짭짤한 북어회 요리. 예나 지금이나 군침이 확 도는 서민 요리의 대표 주자입니다. 단백질이 듬뿍 든 북어회 조림 한 접시와 밥 한 그릇이면 왕후의 밥상이 부럽지 않을 듯하죠.
서민들이 전어나 꽁치를 먹는 사이 왕실에서는 8월 천신 품목인 붕어를 먹으며 가을을 보냅니다. 특히 음력 8월 가장 살이 많이 오른 붕어는 조선시대의 궁중연회에 31번이나 오른 귀한 재료였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불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붕어는 흑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흑토와 관련이 있는 위와 장의 기운을 강력하게 보강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그 성질은 평이하고 맛은 달며 독성이 없는데 오장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가운데서도 위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중연회에 쓰는 붕어는 통으로 쓰는 것이 원칙. 억센 뼈를 녹이려고 붕어 입에 백반을 물린 채 조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붕어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발라낸 뒤 배를 가릅니다. 몸통 안에 먼저 밀가루를 묻히고 다진 쇠고기를 가진 양념에 채워 넣습니다. 자작자작 잠길 정도로 육수를 약간 부어 속재료까지 다 익도록 끓인 뒤에 가지각색 고명을 얹으면 이것이 바로 눈과 입으로 즐긴다는 궁중 연해요리 붕어찜입니다. 가을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채워 매서운 겨울 추위에 대비하는 계절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시계를 들여다보기라도 하듯 가을 산천은 이맘때 딱 맞는 맞춤 먹을거리를 내놓습니다. 바깥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 우리의 몸도 기운이 빠질 때입니다. 떨어진 몸의 저항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가을이 제철인 잣, 호두, 반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완숙되면은 저절로 그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완숙되지 않은 걸 갖다가 따놓으면은 껍질에 그 윤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에 양분이 다 안 차가지고 좀 안 좋아요. 그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다 익으면은 절로 땅으로 뚝뚝 떨어져요. 마지막 알곡이 연그러갈 무렵 민영한 할아버지는 텃밭의 작물들을 갈무리하며 가을거지를 서두릅니다. 아직 제맛이 남아있는 것들은 따로 골라 햇살에 말리며 내년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게죠. 내년 농사에 쓸 품종 좋은 씨종자도 잘 말려 보관하다 보면 어느새 겨울이 동구밖에 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겨우살이 준비에 으뜸은 김장입니다. 농가 원년가는 늦가을인 10월, 더 늦기 전에 김장을 준비하라 체근합니다. 백성들이 늦가을 김장을 하며 겨우내 쓸 양식을 준비하는 동안 궁중에서는 타락죽으로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이를 위해 젖자는 내강까지 따로 들 정도였습니다. 타락죽에서 낙자는 우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 현재 대학로 뒤에 있는 낙사는 바로 옛날 우리 임금님께 이 타락죽을 만들어서 올렸던 곳에서 유언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이 타락죽을 항시 먹게 되면 노인에게 참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옛날 우리 장선 임금님들이 계시던 기로수에도 항상 이것들을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중의 내의원에서는 추위가 드는 10월 4일부터 정월까지
임금께 타락죽을 진상했다고 전합니다. 타락죽의 또 다른 이름은 우유락. 한겨울 임금님의 보양식이었습니다. 궁에서는 내의원에서 조제해서 임금님의 초조반이라고 해서 이른 아침에 내가는 그런 보양식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우유라는 거는 완전 영양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소화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죽을 궁에서는 약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먹었습니다. 불린 찹쌀을 갈아 우유에 섞어 죽처럼 끓이기만 하면 되니 만드는 법도 쉽죠. 다 된 타락죽은 소금 간만으로도 고소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우유의 영양까지 그대로 살아있어 바쁜 현대인의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그만일 듯하네요. 보양식과 함께 한기를 이겨내면 계절은 어김없이 봄으로 달려갑니다. 봄, 여름과 함께 푸르러지고 가을과 함께 몸도 마음도 익어갑니다. 산자락에 채마밭을 일구어 철따라 밥상을 달리했다는 다산 정약용. 봄 부추나무를 그토록 그리워하던 소박한 그의 밥상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꿈꾸는 참사리 웰빙 밥상의 원형은 아닐까요? 우리 추석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2500년 전 살았던 공자는 어떻게 우리 밥상에까지 영향을 끼쳤을까요?